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이번 사연은 제가 알던 지인에게 일어났던 일이고 정말 무섭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현재 그 언니는 세상을 떠났지만 어떤 세상에서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앞전 사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린 시절 금전적으로 힘들게 자랐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수지 언니도 집안 형편이 정말 어려운 편이었죠. 저보다 더욱 힘든 환경이었고 금전적인 문제도 문제겠지만 언니를 정말 힘들게 했던 원인은 아버지의 폭력성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봐야 아버지, 그리고 하나뿐인 남동생, 언니를 제외하면 고작 2명밖에 안 되는 집에서 매일같이 시끄러운 소리가 났었죠. 특히 언니의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폭력성이 심해졌는데 하루도 술을 거르지 않고 매일 마시는 아버지 때문에 언니는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일명 촛배이라고 불렀는데 그런 촛배의 아버지도 문제지만 하나뿐인 남동생도 큰 골칫거리였죠. 남동생은 손버릇이 나빠 습관처럼 도둑질을 하고 다녔고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보고 배웠던 건지 늘 사고만 치고 다녔습니다. 수지 언니는 하루하루 힘들게 시간을 보냈고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사건은 시작되었죠. 제가 언니의 소식을 처음 알게 된 건 고등학교를 졸업할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남자친구와 자갈치 시장에서 밥을 먹고 시장을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순간 길을 잘못 들어 자갈치 시장 윗길로 걸어가게 됐죠. 그곳은 흔히 말하는 완월동 609라는 곳인데 쉽게 말하자면 집창촌이 있는 구역입니다. 지금부터 13년 전 그 시절에는 집창촌 입구에 경고 글씨도 없었고 유해 위험 구역이라는 지정도 없을 때였죠.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한마디로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곳은 칠성파라는 조직이 관리를 하고 있었고 완월동 앞에 조그만 슈퍼마켓이 하나 있었는데 우연히 그곳에서 수지 언니와 재회를 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봤던 언니의 모습은 굉장히 편한 차림의 옷을 입고 있었고 저는 그걸 보고 언니가 이곳 근처에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죠. 수지 언니 여기 살아? 그런데 언니는 제 말을 듣지 못했는지 슈퍼에서 물건만 사고 그냥 나가버리더군요. 제가 남자친구와 같이 있어 불편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에 일부러 모른 척을 한 건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반년 정도 지나 수지 언니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저는 언니의 부고 소식을 듣고 나서 사직동에 위치한 장례식장으로 조문을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정말 믿기 힘든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문객 중 어릴 때부터 언니와 가장 가깝게 지냈고 같은 방을 쓰면서 살았다는 예쁘장한 언니가 있었는데 이름은 은하 언니라고 했죠. 제가 그 언니에게 들었던 실제 내용입니다. 수지 언니는 아버지의 폭력과 금전적인 문제, 그리고 남동생의 손버릇 때문에 매일 경찰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학생이 감당하기 버거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은하 언니는 수지 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돈이 생기면 삶이 좀 나아질 거라 판단을 했다고 했죠. 정신과를 가더라도 돈이 있어야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지 언니에게 돈을 벌자고 권유했고 처음에는 호프집 알바를 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두 언니들은 서면 대로변 호프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한 지 3개월 만에 호프집 사장이 언니들을 불렀다고 하더군요. 내가 아는 지인이 있는데 말이야. 사람을 좀 소개해달라네. 너희들 얼굴도 반반해서 큰 돈 벌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 있으면 소개해줄게.
무슨 이유로 호프집 사장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설득을 당해 두 언니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은 전화방이라고 불리던 곳이었는데 전화를 받고 손님을 응대해주는 간단한 일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사실상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까지 강요했던 곳이었죠. 뒤늦게 알았지만 호프집 사장은 전화방 업주에게 돈을 받고 신상을 넘긴 뒤 언니들을 전화방에서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일이 점점 적응이 되고 악착같이 일을 해서 꽤 많은 돈을 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으로 병원도 다니고 일상생활도 즐기면서 수지 언니의 멘탈이 조금씩 나아지는 듯 보였지만 다시 한번 위기가 찾아왔죠. 수지 언니가 일을 하다가 성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전화방에 방문했던 손님들이 클레임을 걸어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 바닥이 생각보다 좁은 곳이라 그런 소문은 쉽게 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다른 전화방에서 일하는 것도 힘들어져 수지 언니는 그냥 평범한 일을 해볼까 고민을 했다고 하더군요. 헌데 전화방을 운영하던 업주가 말하길 자신이 아는 곳이 있는데 성병 걸린 것도 숨기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답니다. 알고 보니 전화방 업주가 소개해줬던 곳이 바로 완월동이었죠. 역시나 이후에 알게 된 건 완월동 포주에게 돈을 받고 언니들을 넘겼다는 사실인데 이게 전문 용어로 토스라고 하더군요.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토스하고 업주들끼리 웃으면서 뒷거래를 한다는 말을 듣고 정말 역겨웠습니다. 아무튼 완월동으로 가게 된 두 언니는 그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언니들은 외모도 출중하고 몸매도 좋은 편이어서 완월동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보라관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완월동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병이 아니라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분명 수지 언니는 철저하게 피임을 했으나 무슨 영문인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된 거죠. 임신 소식을 듣고 보라관 포주는 야, 그러게 평소 관리 좀 하지. 오늘 병원 가서 지우고 며칠 쉬다 다시 일해. 수지 언니는 정말 힘들어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 아빠는 완월동을 관리하는 칠성파 조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폭 중에서도 서열이 낮았던 사람이라 언니를 임신시켰다는 사실 때문에 문제가 커져버렸다고 하더군요. 윗선에서는 업장 관리를 하라고 시켰더니 완월동에서 제일 잘 나가는 아가씨를 건드려 매출에 지장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그 문제로 인해서 수지 언니와 조폭이었던 남자는 다툼이 심해졌고 그 이후 언니는 일을 쉬면서 숙소에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포주 말대로 아이를 지우려고 생각도 했으나 그게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죠. 어찌됐던 살아있는 생명이고 아이의 아빠는 저 모양이지만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게 사실이니까요. 그렇게 수지 언니는 어떻게 할까 한동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날은 꽤 많은 비가 내리던 날이었고 언니는 슈퍼마켓에 담배를 사러 나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잠시 후 담배를 사러 간 수지 언니는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슈퍼마켓 앞에 꽤나 경사진 계단이 하나 있었고 누가 봐도 위험할 정도로 보여 항상 조심을 하며 내려왔던 곳이라고 했죠. 헌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추락 사고는 없었는데 그날 수지 언니가 그곳에서 추락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이상했던 점은 이 계단은 슈퍼마켓과는 연관이 없고 해당 계단은 완월동 업주와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들만 이용한다는 숙소로 연결되는 계단이라고 하더군요.
한마디로 일반 손님들은 그 계단 쪽으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수지 언니의 장례가 끝나고 들리는 소문에 언니를 임신시킨 조폭의 남자가 뒤에서 언니를 밀어 사망하게 만들었다는 소문이 무성했고, 경찰 조사가 들어갔지만 확실하게 밝혀진 내용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명확한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저 누군가가 고의로 언니를 밀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죠. 현재 완월동 슈퍼마켓은 아직도 존재하는데 비가 오는 밤만 되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전등 센서 불빛이 켜진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지 언니 장례식장에 방문했을 때 한 푼이라도 조문금을 더 받으려고 하시는 아버님과 본인 친누나가 사망했음에도 모습조차 보이지 않던 남동생이 끝까지 기억에 남네요. 가난한 건 죄가 아니지만 정말 저럴 거면 왜 자식을 낳았는지 참 씁쓸하고 수지 언니를 생각하면 아직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부디 언니가 어디에서든 정말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20대 시절 룸살롱 웨이터를 하면서 겪은 일인데, 아가씨들은 물론 웨이터인 저까지 목숨을 잃을 뻔한 무서운 사건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대략 8년 전 울산 동구에서 경험한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조선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작업 도중 무릎을 심하게 다쳐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병원에서 지내다 다시 조선소로 돌아가려고 했으나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었죠. 다른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한번 다쳐보니 그때 그 기억 때문에 같은 일을 하기가 두렵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저는 한참 고민을 하다 결국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하고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업 관련된 광고밖에 보이질 않았는데, 울산 동구 같은 경우 길에서 조선소 작업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는 환경이었죠. 그러다 보니 동구에서는 다른 일자리를 구하는 게 사실상 힘들었고, 만약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고려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이트를 검색하다 저희 집 근처에 위치하는 유흥주점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 하나를 보게 되었고, 저는 곧장 연락을 하게 되었죠. 조선소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뜬금없이 주점 일을 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실은 제가 20살 때 웨이터 일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단기간에 꽤 많은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었는데, 돈도 돈이지만 무릎을 다친 상태로 다른 일을 구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었죠. 결국 유흥주점으로 가서 면접을 보게 됐고, 바로 다음 날부터 출근 통보를 받게 되었는데, 제가 울산에 살면서 이런 곳이 있다는 건 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다른 주점과 다르게 한국 아가씨가 아닌 외국인들이 일을 했었고, 거진 필리핀 아가씨가 많았습니다. 외국인이긴 하지만 한국어도 잘하고 거기다 웨이터 팁까지 챙겨준다고 하니 일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2달간은 별 탈 없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제의 손님이 찾아오면서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물론 다른 가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명 진상 손님들이 하나씩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문제의 이 손님도 진상 부류에 속하는 손님이었는데, 아가씨를 괴롭히는 게 아닌 저를 힘들게 하는 손님이라고 볼 수 있었죠. 대략 50대 정도로 돼 보이는 평범한 외모였고, 일주일에 2번씩 늘 혼자서 찾아오는 진상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오는 날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바빴는데, 그게 의도적으로 저에게 잔심부름을 시켰기 때문이었죠.
예를 들면 10분마다 저를 불러 담배 또는 껌을 사다 달라는 손님이었는데 또 팁을 주면서 심부름을 시키니까 거절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리고 30분마다 재떨이를 치워야 할 정도로 연달아 담배를 태웠고 저희 가게 사람들은 그 손님을 보고 꼴초 아저씨라고 부르곤 했었죠. 그렇게 일을 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어느 날 사장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미치겠네.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든데. 일하는 아가씨 하나가 연락도 없이 사라져버렸는데 사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아가씨가 도망을 간 거라 추측을 하더군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물었더니 글쎄 필리핀 아가씨를 데려올 때 한국에서 가수 데뷔를 시켜준다는 핑계로 설득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한국으로 오게 되면 결국 여기서 일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본인들이 돈 욕심에 빠져 오히려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도망을 가는 아가씨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단순히 도망을 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저도 사장님 말을 듣고 나니 그제야 이해가 되면서 아가씨들에게 치근함까지 느껴지더군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아가씨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새벽마다 아가씨 한 명이 몰래 외출을 한다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참고로 아가씨들은 가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빌라에서 숙소 생활을 하고 있었고 일이 끝나면 새벽 5시 정도 되는데 다들 술을 먹은 상태라 그냥 잠을 자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아가씨 한 명이 잠을 자지 않고 밖으로 나가더니 출근 시간에 맞춰 다시 들어온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은 그런 소문을 듣고 그날 밤 아가씨들을 불러 늘 하던 이야기를 다시 또 하더라고요. 그건 숙소 규칙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사장님이 아가씨들에게 강조했던 규칙 2가지가 존재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손님에게 숙소 위치를 밝히면 안 된다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손님과 밖에서 따로 만나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는 규칙이 있었죠. 사장님의 입장은 아가씨들을 보호하는 취지라고 했었지만 실상은 손님과 눈이 맞아 일에 지장이 생기는 것을 더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고 나서 사장님은 수시로 숙소를 감시했었는데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또 다른 아가씨가 사라졌고 이번에는 제가 생각해도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글쎄 사라진 아가씨는 저희 가게의 에이스였는데 누구보다 생활력이 강해 보였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단 한 번의 결근 없이 정말 성실하게 일을 했었습니다. 그 아가씨가 자주 했던 말이 돈을 벌어 가족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말이었는데 그런 말을 했던 아가씨가 갑자기 말도 없이 사라지니 저와 사장님은 이해가 가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때 저희 가게 단골이었던 꼴초 아저씨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꼴초 손님이 지명하는 아가씨가 둘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가씨가 모두 사라진 상황이라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사장님께 사라진 아가씨와 그리고 꼴초 손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을 했으나 사장님은 우연일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하지만 3번째 아가씨가 사라진 뒤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고 사장님은 꼴초 손님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뒤를 캐고 다니다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를 잡을 수가 있었죠. 그날 숙소 근처에 차를 세우고 감시를 하고 있을 때 어떤 아가씨 하나가 숙소에서 나오더랍니다. 사실 그 아가씨는 그날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쉰다는 말을 했었는데 갑자기 외출을 하니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어 미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한 남자를 만나 차를 타고 이동을 했고 그 아가씨는 남자를 따라
오피스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사장님은 쫓아가서 그 남자를 붙잡았더니 글쎄 저희 가게 단골인 꼴초 손님이었다고 했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아무리 단골이지만 저희 아가씨는 이 차 안 나갑니다. 꼴초 손님은 사장님을 보고 굉장히 놀란 듯 보였다는데 본인도 캥기는 게 있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더랍니다. 그렇게 사장님은 아가씨를 데리고 다시 가게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폭력까지 쓰면서 강제로 꼴초 손님 집까지 들어갔었다는데 사장님은 집안을 보자마자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바닥에는 온통 노끈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거기다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지 악취가 진동을 하더랍니다. 마치 표현을 하자면 폐가나 흉가 같은 모습인데 여기서 사람이 산다는 게 신기할 정도라고 말을 하셨죠. 그리고 2개의 방 중에 한 방이 자물쇠로 잠겨져 있었고 그 방 안에 사라진 아가씨들이 갇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아가씨를 발견했을 때 노끈으로 온몸이 묶인 상태라고 들었고 한동안 밥도 못 먹었는지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사라진 아가씨들을 데려와 꼴초 손님을 만난 이유를 물었더니 글쎄 하나같이 같은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게 필리핀 국적은 한국 비자를 받으려면 굉장히 까다로운 편이었고 심지어 여행 비자 같은 경우 90일이 최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가씨들은 3개월 뒤 자국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불법 체류를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다고 했죠. 그런데 그 꼴초 손님이 취업 비자를 받게 해준다는 목적으로 아가씨들을 유인했는데 취업 비자는 여행 비자와 다르게 한국에서 2년이나 거주를 할 수 있으니 아가씨들 입장에선 솔깃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건 거짓이었고 그 집에 들어가는 순간 빠져나갈 수도 없었으니 납치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납치를 당했던 아가씨들이 했던 말 중에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 제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조만간 가게로 찾아와 저를 죽여버려야겠다는 말을 꼴초 손님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도 받아야 할 정도로 바쁜 와중에 자꾸만 심부름을 시키니 저도 표정 관리가 안 되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저를 살해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나니 너무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지 아가씨 납치건에 대해 경찰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한동안 아가씨들과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았었는데 제가 그만두고 나서 꼴초 손님이 가게로 찾아온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손님으로 방문하는 게 아닌 제 안부를 묻고 다닌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아마 계속 그 일을 했다면 큰 화를 입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제가 이 사연을 보내기 한 달 전쯤 그 근방을 지나가면서 가게를 살펴봤더니 아직도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것도 범죄지만 그 약점을 이용해서 더 악랄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들도 있다는 게 참 무섭기만 합니다. 벌써 8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당시 제가 신고를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직도 후회로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때는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돼서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2년 전 고등학교 선배를 만나면서 시작됩니다. 저는 군대를 전역하고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오전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하고 있었죠. 새벽 타임은 손님이 뜸해서 책을 보기도 좋았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넘었을 때 고등학교 때 정말 친했던 선배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뭐하고 지내냐? 저는 선배에게 근황을 이야기했고 다음날 새벽 선배가 편의점으로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선배와 이야기를 하다가 제안을 하나 하시더군요. 선배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 좀 도와달라는 거였죠. 편의점 알바 시급보다 2배 이상 준다길래 솔깃하긴 했지만 편의점은 자격증 공부하기에 좋은 조건이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배가 더 좋은 제안을 하더군요. 정말 간단한 일이고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고 페이도 많이 준다고 했죠. 생각 있으면 다음 주까지 연락하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고민하는 게 이상할 정도로 좋은 조건인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선배가 무슨 일인지 말을 해주지 않는 거였죠. 고민 끝에 저는 선배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고 선배가 말한 사업은 강남에 위치하는 키스방이었습니다. 저는 유흥 쪽에는 무지한 편이라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었죠. 여성 매니저는 20명이 조금 안 되는 적당한 규모였습니다. 키스방에서 남자 응대를 하는 여자분들을 매니저라고 부르는데 저는 남자라서 룸에서 매니저를 하라는 건 아니고 카운터에서 손님 응대와 방 청소 그리고 매니저를 입장시켜주는 기본적인 일을 하라는 거였죠. 선배 말은 카운터 보면서 그 시간에 공부하라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처음 하는 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각보다 할 일이 많더군요. 예약 전화도 받아야 되고 손님이 나가시면 방 청소도 해야 하는데 그 와중에 매니저 심부름까지 해야 했죠. 어떤 매니저들은 생리대까지 사다 달라고 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선배가 했던 말과 다르게 자격증 공부할 시간은 없었고 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그만두려니까 선배에게 미안하더군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자 일도 편해지고 시간도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키스방에서 일을 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키스방 카운터 책상 아래쪽을 보면 빨간색 비상 버튼이 하나 있는데 그걸 누르게 되면 간판 불이 꺼지고 방마다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키스방 운영 자체가 키스만 하면 불법이 아닌데 방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는 게 불법이라 경찰이 방에 들어가기 전 미리 대처를 하기 위해서 설치해둔 거였죠. 버튼을 누르면 일을 하는 매니저는 뒷정리를 하고 대기하고 있던 매니저들은 뒷문으로 나가라고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게 오픈은 10시에 시작하는데 매니저들은 9시까지 출근을 합니다. 가게에서 끼니도 해결하고 화장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날 9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가게는 4층 건물의 4층이고 오픈 전에는 철문으로 잠궈 놓는데 누가 철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매니저들은 가게 뒷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손님이 올 일도 없고 대부분 예약하시고 오는 분들이 많아서 잘못 두드렸나 보다 하고는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길래 철문 앞 CCTV를 보니까 어떤 남자가 철문을 발로 차는 겁니다. 저는 선배에게 전화해서 이상한 남자가 문을 발로 차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별일 아닐 거라고 걱정 말고 나가보라고 하더군요. 그날 선배가 일이 있어서 인천에 올라갔던 상황이라 저보고 해결할 수 있으면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는 보통 체격에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어서 겁이 나더군요. 결국 선배와 통화를 끝내고 CCTV를 보니까 그 남자는 포기하고 내려갔는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가 돼서 간판을 켜고 철문을 열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옥상 계단에서 어떤 남자가 뛰어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보고만 있었죠. 그 남자는 뛰어내려오더니 저를 밀치고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아저씨였는데 제 옆을 지나갈 때 술 냄새와 이상한 악취가 진동을 했죠. 그러고 보니 철문을 발로 찼던 남자가 이 아저씨였던 겁니다. 아저씨는 매니저를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저희 가게는 40분 기준 7만원이고 원하는 매니저를 부를 경우 8만원이라 어떤 걸 원하시는지 물어보니까 가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매니저로 불러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아저씨에게 2번 방으로 안내를 해주고 매니저 누나를 불러서 방 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룸마다 비상 버튼이 하나씩 존재하는데 진상 손님이나 매니저가 위험할 경우를 대비해서 설치를 해둔 것이죠. 6개월 동안 매니저가 비상 버튼을 누른 적이 없어서 정말 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20분 정도 지나 카운터 모니터 화면에 빨간색 불이 깜빡거리는 겁니다. 뭐지 싶어서 선배에게 전화하니까 몇 번에서 깜빡거리냐면서 다급하게 묻더군요. 그리고 그 방으로 급히 가보라는 겁니다. 선배는 내려가고 있으니까 무슨 일 생기면 카운터 비상 버튼을 누르라고 하더군요. 선배 말대로 2번 방으로 급히 뛰어가서 문을 열었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아저씨가 칼을 들고 매니저를 노려보고 있었는데 문을 열자마자 저를 보더니 뛰어나오는 겁니다. 저는 급히 카운터로 가서 비상 버튼을 누르니까 대기하고 있던 매니저들 그리고 2번 방에 있던 매니저는 뒷문으로 도망갔죠. 그걸 보고 화가 난 아저씨는 칼을 들고 저를 노려보는 겁니다. 아저씨에게 왜 그러시냐고 진정하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 매니저 안 부르면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거였죠. 매니저들 퇴근했고 오늘 영업 끝났다고 말하는 순간 아저씨는 저에게 칼을 휘둘렀고 칼을 피하려다 허벅지에 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 아저씨도 놀란 건지 급히 도망가더군요. 저는 119에 급히 신고해서 병원으로 갔고 왼쪽 허벅지 자상이 10cm나 돼서 전치 사주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시간 후 선배가 병원으로 찾아왔고 선배가 해결할 테니까 몸조리 잘하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선배에게 어제 있었던 섬뜩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2번 방에 들어갔던 매니저가 이야기를 했다던데 그 아저씨는 처음부터 이상했다고 합니다. 다른 손님들은 시간이 아까워서 어떻게든 스킨십을 하려고 하는데 그 아저씨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군요. 매니저에게 내 외모가 그렇게 이상하냐, 외모만 보는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이상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매니저는 손님 기분 맞춰주려고 잘생겼는데 왜 그러냐고 하니까 갑자기 칼을 꺼내더니 거짓말을 한다며 솔직하게 말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다더군요. 그 와중에 비상 버튼을 누른 거고 제가 들어갔던 거였죠. 그 아저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여성에게 트라우마가 있는 건지 아니면 정신병인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배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병원비와 위로금을 받고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선배에게 들었는데 2번 방에 들어갔던 매니저 누나도 그날 후로 그만두었다고 하더군요. 그날 그 아저씨 모습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인천에 살고 있는 40대 남성입니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2004년에서 2005년쯤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을 때 겪은 꽤 오래된 사건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을 만큼 무서웠던 일입니다. 지금부터 20년 전, 그 당시 저의 직업은 중식점 배달 기사였습니다. 요즘은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주문을 하지만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직접 전단지까지 돌려야 될 정도로 업무량이 많은 편이었죠. 그리고 모든 주문은 전화로만 받는 형태였고 비교적 가게가 한산할 때는 빈 그릇을 찾아오기도 하면서 눈치껏 일을 했었습니다. 그날은 홍보차 다방 가게를 들어갔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아가씨를 보고 첫눈에 반하게 됐고, 그 후로 전단지를 핑계 삼아 매일같이 다방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아가씨의 호칭은 김양이었고 굉장히 순수한 느낌의 귀여운 외모였습니다. 저는 손님으로 찾아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개인 속사정을 듣게 되었는데, 김양은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급격하게 경제 사정이 나빠져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죠. 아유, 힘드시겠다. 근데 일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 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대화를 나눌수록 심성은 착한 사람이란 게 느껴졌고, 저는 한참을 고민을 하다 어느 날 가게에 찾아가 제 마음을 표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탐탁지 않게 생각했었지만 저의 끈질긴 구애 끝에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고, 그때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아가씨의 진짜 이름은 은지였고 나이는 저보다 1살 어린 23살이라고 들었는데, 저와 나이대가 비슷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큰 트러블 없이 잘 만나고 있었죠. 하지만 사귄 지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의 시발점이 여자친구의 직업 관련 문제였습니다. 이미 알고 만난 사이였지만 이게 또 감정이 깊어지다 보니 여자친구가 다방 일을 그만뒀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업에 귀천은 없다는 말이 있긴 한데, 그래도 다방 일은 편견이 생길 수밖에 없었고, 여자친구와 반년간 만나면서 다른 일을 하면 어떻겠냐는 말을 수차례 했었지만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자리 잡을 돈만 모으면 그만둘게.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여자친구를 못 믿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오면 종일 불안하고 신경이 쓰여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였죠. 한날은 커피 배달을 나갔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저녁 늦은 시간까지 연락이 두절되었는데, 너무 답답한 나머지 가게까지 찾아갔지만 여자친구의 행방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 서로 다툼이 잦아졌고, 그렇게 저는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너무 힘들고 우울해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관계는 더욱 악화될 뿐이었죠. 저도 그때는 정신이 나갔던 건지 하루에도 수십 번 은지에게 전화를 걸면서 귀찮게 했고, 결국 은지는 번호까지 바꾸며 연락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뒤 대략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저는 스팸 번호라 생각하고 그냥 끊어버렸더니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누구세요? 나야, 은지. 여기 거북장 여관 201호인데 지금 좀 빨리 와줘. 그 말을 끝으로 전화는 끊어졌고 1분도 안 되는 짧은 통화였지만 은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자꾸만 드는 겁니다. 어차피 헤어진 상태라 그냥 무시하려고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사장님께 빈 그릇을 찾으러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철가방 안에 망치 하나를 챙겨 여관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나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관 앞에 도착을 했고 저는 201호로 올라가 은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글쎄 저를 보자마자 은지가 이상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오빠, 나 어떡해? 진짜 사고였어. 나 좀 도와줘. 저는 그 말을 듣고 방안을 살펴봤더니, 아니, 어떤 아저씨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더라고요. 은지의 말은 아저씨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데 누가 봐도 위급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119에 신고는 했어? 응, 오빠 오기 전에 이미 했지. 나 너무 놀래서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 그렇게 은지는 밖으로 나갔고
저는 쓰러진 아저씨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 뒤 경찰과 구급대가 방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경찰이 저를 끌고 가더니 갑자기 가해자 취급을 하더라고요. 아니, 저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전화 받고 온 사람이에요. 정말 어이가 없지만 저는 이 일로 인해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고 여관방에 쓰러졌던 아저씨는 의식이 없다는 말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웠던 건 은지의 진술이었는데 그건 제가 은지와 헤어지고 나서 앙심을 품고 있다가 은지가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남자를 의도적으로 노렸다는 말을 했던 겁니다. 저는 형사님께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오래된 여관이라 CCTV 자료도 없고 하필 철가방 안에 망치까지 들고 갔던 터라 더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일이 꼬여도 이렇게 안 풀리기도 힘들 텐데 여러 정황면에서 불리한 입장이다 보니 그 당시 너무 억울해서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수사는 계속 진행되었고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나오지 않던 상태였는데 그때 제 누명을 벗을 수 있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병원에 누워있던 아저씨가 의식을 회복했고 그로 인해 모든 사건이 밝혀지게 되었죠. 사건의 내막을 들어보니 그제야 은지의 본색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건 꽃뱀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정말 섬뜩한 여자였습니다. 그날 아저씨는 여관방으로 커피 주문을 했고 은지가 그 방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은지가 소위 말하는 이 차를 제안하면서 20만 원이란 금액을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아저씨도 그 말에 넘어가 은지에게 돈을 주고 같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는데 그때를 노리고 소주병으로 아저씨 머리를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벗어나려는 생각에 일부러 제게 전화를 걸었던 거고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여관방으로 들어갔었던 거죠. 은지는 물을 마신다는 핑계를 대고 밖으로 나가 그제야 신고를 했던 건데 정황상 제가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게 된 내용인데 은지와 같이 일하는 아가씨들에게 끔찍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은지는 제게 했던 말과 다르게 이쪽 업계에서 꽤 오랫동안 일을 한 여자였고 구미에서 일을 하기 전까지는 영천에서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 바닥이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들은 금방 퍼진다고 하던데 은지는 아가씨들 사이에서 질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맴돌았답니다. 저와 비슷한 일을 겪고 실제 교도소에 들어간 남자들도 있었고 또 남자를 꼬셔 사람을 죽여달라는 부탁을 한 적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아가씨가 아닌 여러 아가씨가 하나같이 그런 말들을 하니까 너무 충격적이고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런 사실들을 알고 나니 사람에 대한 회의감이 느껴지면서 여자 한번 잘못 만났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었죠. 만약 그 아저씨가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다면 저는 다른 피해자처럼 한순간에 범죄자가 되었을 거라 생각하니 너무 무섭기만 합니다. 직업을 떠나 한때는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런 사건에 휘말리다 보니 제가 20대 시절 철없이 했던 행동들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사람을 믿지 못하는 팍팍한 세상인데 그래도 언젠가는 좋은 인연이 나타날 거라 믿고 현재는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30대 여성입니다. 벌써 세 번째 사연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번 사연은 제 가슴 안에만 담아두었던 어디에도 말하지 못할 이야기를 제보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 소중한 친구를 먼저 떠나보내고 한참을 외로워할 때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가깝게 지냈지만 지금은 이름조차 말하기 힘든 그런 언니가 하나 있었죠. 그 언니의 이름은 진희였고
지금부터 진희 언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20대 중반, 꽤 오래된 사건이고 부산 연산동에서 일할 때의 일입니다. 연산동에는 연산 8차로라는 큰 교차로가 있었고 그 근방에서 겪었던 일이죠. 사실 연산동이 첫 직장은 아니었고 저는 첫 직장을 고등학교와 연계된 대기업 생산직으로 취업을 했습니다. 제가 사회생활이 처음이라 그랬던 건지 직장 내의 불합리한 것들과 부조리를 견디지 못하고 반항심에 충동적으로 회사를 나와버리게 되었는데 그 후로 다시 취업을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생각만큼 취업은 쉽지 않았고 결국 문턱이 조금 낮은 중소기업에 입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곳은 말로 표현 못할 만큼 비정상적이었고 앞전에 근무했던 대기업의 노동 여건과는 너무나도 다르더군요. 하루 12시간 근무는 기본이고 매일 같은 야근에 제대로 된 수당까지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실제 제가 맡은 업무는 사무장으로 있으면서 심지어 경영까지 맡아 일을 하고 있었죠. 이런 과도한 업무 때문에 점점 지치고 힘이 들었지만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쉽사리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근무를 하다가는 심신이 모두 탈진할 지경에 이르러서야 결국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죠. 저는 퇴사를 하고 나서 친구의 소개로 대학가의 한 호프집에서 일을 하게 됐고 호프집 매니저로 일한 지 6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 호프집 사장님의 잘 아는 지인분께 스카우트 제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괜찮은 고용 조건이었지만 그게 유흥에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한참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부모님 건강도 좋지 않으셨고 거기다 하나뿐인 동생을 돌봐야 하는 책임감 때문인지 며칠을 고민하다 결국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으로 화류계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부산에선 이를 나가요 아가씨라고 부르곤 했죠. 일을 하면서도 잘못된 선택이다, 이제라도 그만둘까 하는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었지만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화류계 생활을 하다가 이야기의 주인공인 진희 언니를 만나게 됐고 언니는 제게 큰 위로이자 이제는 큰 그리움으로 남아있게 되었죠. 일단 진희 언니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언니는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이었지만 그보다 더 예뻤던 것은 언니의 마음씨였습니다. 타고난 성품, 그저 그 사람 자체가 따스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흔히 아는 긍정적이고 근처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었죠. 만약 같은 가게 아가씨가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급하게 급전이 필요할 때 항상 먼저 나서서 도와줬었는데 뭐 그렇다고 자신의 몫을 챙기지 못하는 사람도 아닐 만큼 똑부러지면서도 남을 위한 배려심이 넘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언니 덕분에 주급이 올랐던 적이 있었는데 저희 가게는 주급으로 돈을 받고 그리고 일을 하면서 팁을 받는 형태로 급여를 받는 구조였습니다. 기본급으로 주급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매상에 신경을 써야 했고 다른 가게와 다르게 손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했죠. 이때 진희 언니는 빼어난 외모로 혼자서 돈을 벌 수도 있었지만 같이 일하는 아가씨의 급여를 올려주고 대신 다른 가게로 이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모두가 보는 앞에서 아가씨들의 급여가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또한 진희 언니가 가게에서 에이스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는데 보통 돈만 밝히는 화류계 안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봐야 했고 진희 언니란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사건의 시작은 언니와 룸메이트를 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언니와 월세를 반반씩 내면서 지냈지만 큰 돈이 들어가는 보증금을 언니가 냈기 때문에 저는 청소와 설거지를 도맡아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언니는 워낙 배려심 넘치는 성격이라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며 지냈고 게다가 가족 누구도 챙겨주지 않았던 제 생일상까지 차려주었습니다. 정말 힘든 생활이었지만 언니 덕분에 버틸 수 있었고 저는 그런 언니를 친언니처럼 따르면서 지냈었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언니가 가게를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깜짝 놀라 언니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쉬었다가 다시 일을 한다는 말뿐 별다른 대답은 듣지 못했고 아마도 그 시점부터 언니는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언니는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방에서 혼자 보냈고 가끔가다 말을 걸어도 대답은커녕 일방적으로 저를 피한다는 느낌을 받았었죠.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언니의 얼굴을 보기 힘든 날이 많아졌고 저는 갑자기 변해버린 언니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언니에게 뭘 잘못했나 싶어 한참을 생각해봤지만 도저히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혼자만의 오해를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몇 달 뒤 조용하던 언니의 방에서 전화 통화 소리가 들렸고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언니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어떻게 보면 저의 추측이지만 전화를 받는 언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굉장히 떨리는 목소리였는데 분명 언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전화를 시점으로 거진 방에서만 지내던 언니는 간간히 외출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보고 언니의 마음이 조금 풀렸나 싶어 한편으로는 다행이라 생각했죠. 그러다 제가 일을 쉬고 3일 동안 본가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언니는 방에서 사망을 한 채로 발견이 되었고 언니의 모습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지만 결국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었죠. 이렇게 착한 언니를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느냐고 무작정 원망하고 울부짖었고 저는 조금 진정이 된 후에야 모든 전말을 마담에게 들을 수 있었는데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이 언니가 관리하던 손님들 중에서 언니보다 조금 나이가 어린 20대 남자가 한 명 있었는데 유독 언니를 좋아하다 못해 스토킹까지 하던 남자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 남자는 5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가져와서 언니와 소위 2차라고 불리는 것을 나가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강제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었다고 합니다. 언니는 피임 방법 중에 하나인 임플란론을 했기 때문에 임신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느 순간 생리를 하지 않고 속이 메스꺼워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해보니 그제야 임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는 눈치를 챘던 건지는 모르겠지만 언니에게 수시로 하던 연락도 갑자기 끊어버리고 행방이 묘연해졌다고 했죠.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임신한 지 2개월이 지난 상태였고 언니는 고민 끝에 중절 수술을 하지 않고 가게를 그만두었던 겁니다. 그 시기쯤 언니가 가게를 그만두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던 거였죠. 그렇게 몇 달 동안 저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에게 모든 걸 숨기고 아이를 출산했고 그 당시는 베이비박스가 서울에 하나밖에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지지 않았을 때라 베이비박스를 생각지도 못했던 언니는 고아원 앞에 아이를 두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날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고 그 와중에 CCTV도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난감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인은 잡을 수가 없었고 오히려 언니가 영아 살해죄로 몰려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했죠. 언니가 방에서 통화를 했던 사람은 담당 경찰관이었고 언니는 이런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정말 마음이 아팠는데 만약 제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언니가 임신을 했던 사실도 그리고 아이를 출산했다는 것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무엇보다 언니가 이렇게 떠나버리지는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가슴이 아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저는 언니가 사망하고 나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힘든 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본가에서 들고 온 오래된 라디오가 있었는데 그 라디오가 갑자기 켜지더니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군요. 음질은 좋지 않았지만 분명 안녕이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언니가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욱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사연을 보내면서 진이 언니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어디에 있든 항상 건강하고 다음 생에 또 만나게 된다면 그때는 꼭 지켜주고 싶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20대 시절 겪은 일인데 그 당시 애인 대행 알바를 하다 만난 한 여자 고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대를 막 다녀왔을 시기였으니까 대략 2013년에서 14년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친구들과 노래방을 즐겨 다니곤 했었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음악에 관련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의 전공도 음악에 관련된 학과였고요. 그 당시 학교를 복학하고 나서 평범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큰 사건 하나가 터지게 되었죠. 그건 아버지가 운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서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고 드라마에서 보던 것처럼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온통 압류딱지가 붙어버렸던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삶을 포기한 듯이 매일같이 술만 마시며 지냈고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그냥 집을 나가버리셨죠. 그렇게 아버지와 둘이서 원룸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틈만 나면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거기다 학자금 대출마저도 취업 후에 상환하는 방식은 승인이 나지 않았고 결국 또다시 휴학을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1년만 일하고 학비를 모아 다시 공부를 하려는 계획이었는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같은 학과를 졸업한 선배와 술을 한잔하고 나서부터 시작되었죠. 참고로 이 선배는 가수 데뷔를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노래 실력은 물론 외모까지 뛰어난 편이었습니다. 영진아, 너 또 휴학했다며? 집에 뭔 일 있어? 저는 너무 답답한 나머지 선배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술을 마시면서 솔깃한 제안 하나를 받게 됩니다. 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볼래? 선배 무슨 일인데요? 그냥 상대방 분위기만 맞춰주면 되거든.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너 정도면 문제 없겠다. 선배는 쉽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만 반복했고 명확한 일에 대한 정보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선배, 혹시 불법적인 그런 일이에요? 야, 내가 너한테 그런 거 소개해줄 사람으로 보이냐?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할 생각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저는 집으로 가서 며칠 밤을 고민하다 다시 선배에게 연락을 하게 됐죠. 선배, 앞전에 말한 일자리 말이에요. 아직 유효하죠? 그래, 당연하지. 내가 문자로 주소 하나 남길 테니까 오후 2시까지 와라. 늦지 말고. 그렇게 약속 시간에 맞춰 선배가 알려준 곳으로 향했는데 거긴 평범해 보이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컴퓨터와 책상은 여러 개가 보였지만 이상하게 선배 말고는 아무도 없더라고요. 영진아, 형이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 너 인터넷으로 애인대행이라는 말 들어봤지? 쉽게 말해서 하루 동안 남자친구가 돼주는 거야. 뭐 별거 없어. 같이 밥 먹고 영화 보고 때에 따라 술도 한잔하고 패턴은 늘 비슷해. 알고 보니 선배는 애인대행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장이었고 여기서 일하는 직원도 3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고 하던데 예를 들어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위해 가짜 남친 행세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가는 그런 특수한 업무들은 비교적 단가가 높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5시쯤 첫 번째 콜을 받고 약속 장소로 나가려고 하는데 선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 상대방이 아무리 이쁘고 마음에 들어도 단독 행동은 안 되는 거 알지? 선배의 말뜻은 일의 시간이 지나면 곧바로 복귀해야 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고객에게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면 안 된다는 말이었죠.
약속 장소는 당산역 지하철 출구였고 저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고객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략 10분 정도 지났을 때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제 앞에 정차하더니 창문을 내리는 겁니다. 저 혹시 대행 사이트 남성분 맞으시죠? 차 안에는 젊은 여자 하나가 앉아 있었는데 얼핏 보면 저보다 어려 보일 정도로 굉장히 앳된 모습이었죠. 저는 선배가 말한 대로 개인적인 감정은 접어두고 철저히 비즈니스라 생각하고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고객과 함께 공포영화를 보러 갔었는데 자꾸만 스킨십을 하면서 다가오더라고요. 그때까지는 영화가 무서워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고 그것 말고는 뭐 큰 이벤트는 없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좀 가까워진 분위기였고 다음 코스는 근처 술집이었는데 갑자기 그 고객이 이상한 말을 꺼내는 겁니다. 내가 현금을 좀 찾아야 하는데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가까운 ATM 기계에 가서 한 500만 원만 찾아줘요. 그러면서 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데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비즈니스 관계라고 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에게 카드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는 건 쉽게 이해하기 힘든 일이었죠.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뭐 별 생각 없이 돈을 찾으러 갔었고 제가 이용했던 ATM 기기의 경우 한 번에 출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00만 원이라 총 5번에 나눠서 출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식당으로 들어왔더니 여자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화장실에 간 줄로 알고 있었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대행에서 만난 이성과 개인 번호 교환은 금지 조항이라 저는 그 여자의 연락처도 모르는 상태였죠. 그렇게 식당에서 카드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하다 결국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저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글쎄 고객님이 돈을 찾아오라고 하더니 갑자기 사라졌거든요. 아, 그래? 일단 내가 연락해 볼게. 잠깐만 기다리고 있어. 대행 사이트를 이용할 때 본인 인증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그 여자분 번호가 나와 있으니 선배가 직접 연락을 해본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뒤 다시 선배의 전화를 받았는데 글쎄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영진아, 고객님이 급한 일이 생겼다고 지금 댁에 계신다고 하거든? 어차피 대행 시간도 좀 남았으니까 네가 가는 길에 좀 갖다 줘라. 그렇게 저는 10시가 가까워지는 시간에 택시를 타고 선배가 알려준 주소로 향하고 있었죠. 그런데 번지수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목적지에 가까워지니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게 도착지가 노원구에 있는 백사마을이라는 곳인데 다들 아시다시피 판자촌으로 이루어진 달동네였습니다. 거기다 택시비가 3만 원이 넘게 나올 정도로 먼 거리였고 분위기도 무섭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에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었죠. 선배, 여기 도착했는데요. 분위기도 그렇고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야 임마, 판자촌에 사람이 사는 게 뭐 이상하냐? 그런 곳들은 다 재개발 지역이라 오히려 부자들이 더 많은 법이야. 내가 고객님한테 연락해 볼 테니까 좀만 기다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었는데 좀 전에 타고 왔던 택시 기사님이 창문을 열고 저를 부르는 겁니다. 총각, 아니 내가 거스름돈을 잘못 준 것 같아서. 네? 아닌데. 정확하게 받았는데요. 택시기사님과 돈 문제로 인해서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는데 때마침 경찰차 한 대가 도착했고 저는 기사님이 돈 때문에 신고를 한 줄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경찰분이 다가와 택시기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너무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아니, 이 총각을 태우고 오는데 뒤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같은 방향인 줄 알고 쭉 지켜봤더니 글쎄 이 총각이 내릴 때 저 뒤에서 숨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님은 제가 택시에서 내리고 난 뒤 곧장 경찰에 신고를 하고 나서 저를 붙잡기 위해 시간을 끌었던 겁니다. 저는 돈과 카드를 보여주면서 경찰분께 설명을 드렸고 나중에 밝혀진 그 돈의 출처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그건 보이스피싱, 즉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돈이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아직까지 의문으로 남아있는 건 저를 따라온 오토바이는 이 돈을 받으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건지는 끝내 알 수가 없었죠. 처음에는 경찰도 저를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의심을 했었지만 다행히 혐의를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데이트를 했던 그 여자 고객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추측으로 볼 때 사기 범죄에 관여한 일원 중 한 명일 거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선배도 이 일을 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또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10년이 넘은 사건인데 아직도 그때 일만 생각하면 오싹한 기분이 들고 만약 택시 기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또 다른 범죄에 연루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는 아버지와 둘이 잘 지내고 있고 어머니의 소식은 아직까지 듣지 못했는데 부디 잘 지내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는 30대 돌싱 여자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 차쯤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일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때는 4년 전 20대 후반 친구 소개로 남편을 만났고 1년 연애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지만 남편은 성실하고 착하고 바른 모습에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결혼 1년 차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카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일이 늦어지게 되면 제가 걱정할까봐 미리 연락까지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불과 6개월 전쯤입니다. 저녁 8시, 저녁 준비하고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문자 한 통이 오더라고요. 문자를 보낸 사람은 남편이었고 갑자기 급한 자동차가 들어와서 늦게까지 일을 해야 한다고 하는 문자였습니다. 알겠다고 답장을 하고 저녁 10시쯤 남편을 기다리다가 소파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갑자기 눈이 떠지며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시계를 보았는데 새벽 3시가 넘었더군요. 방으로 가보니 남편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고 순간 좋지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에게 급하게 전화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결혼 후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겼나 싶어서 걱정을 많이 했답니다. 아침 6시가 다 되어서야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걱정되는 마음에 얼른 현관으로 갔더니 남편이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한숨을 쉬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힘들다. 새벽까지 일하고 사무실에서 잠이 들어버렸네. 많이 걱정했어? 미안해. 남편 식사를 챙겨주고 남편이 입었던 옷을 세탁하려는데 남편 옷에서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나더군요. 기름 냄새가 나야 정상인데 그날은 아로마 향 같은 냄새가 났습니다. 남편은 일이 많다는 이유로 외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외박을 하더니 그 횟수가 점차 늘어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늦는다고 연락이 왔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확인도 할 겸 남편이 일하는 카센터로 찾아갔습니다. 카센터 앞에 도착하니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남편 역시 없었습니다. 곧장 남편에게 전화했지만 통화가 되질 않더군요. 그 당시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사실보다는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충격이었거든요. 일단 집으로 가서 아무렇지 않게 행동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착했던 남편이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물증도 없을 뿐더러 다른 급한 일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 후 친구와 약속이 있어서 볼일을 좀 보고 나니 저녁 무렵이 돼서 남편과 같이 집에 가려고 택시를 타고 카센터로 향하고 있었죠. 물론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말은 안 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카센터 앞에 거의 도착할 때쯤 남편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택시에서 내리려던 순간 남편이 차를 몰고 급하게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저는 택시 기사님께 아저씨, 저 앞에 차 좀 따라가 주세요. 그렇게 남편 차를 따라갔고 결국 남편이 들어간 곳은 저희 집과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남편은 5층 상가를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곳은 3층이었습니다. 3층은 스포츠 마사지 샵이었고 저도 급하게 3층으로 올라가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만나게 되었죠. 여보,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제서야 남편이 솔직히 터놓았습니다. 남편이 힘을 쓰는 일을 하는지라 근육이 뭉치고 피곤해서 퇴근 후 여기 왔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에게는 미안하기도 하고 걱정할까봐 말을 안 했답니다. 저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괜히 의심했다고 남편에게 사과를 했죠. 가게 분위기를 보니 퇴폐업소는 아니었고 가게 주인도 건전업소라서 그런 일은 없다고 말했거든요. 그날 후로 남편은 마사지를 받으러 더 자주 다니기 시작했고 저는 잘 다녀오라며 배웅까지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저는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누가 초인종을 누르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나가봤더니 글쎄 외국인 여성분이 서 있더라고요. 그 여성분은 서투른 한국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길래 정신이 어떻게 된 여자인 줄 알았답니다. 그 여자가 하던 말이 제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고 말을 했고 그리고 임신을 했다더군요. 그것도 제 남편의 아이를 말이죠. 헛소리 하지 말라고 다시 찾아오면 경찰 부르겠다며 문을 닫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말이 안 되고 정신 나간 여자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낮에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인데 왜 문을 열어주냐고 하더군요. 남편이 그렇게 화를 내는 모습을 처음 보았고 분명 뭔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희 집으로 외국인 여자가 다시 찾아왔고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주머니에서 초음파 사진을 꺼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서투른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는 여자였고 남편이 VIP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마사지를 해주다가 남편과 관계를 맺게 되었고 연인 사이처럼 지냈다고 했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관계를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리고 더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제가 친정에 일이 있어서 주말에 집을 비웠을 때 남편이 그 여자를 집까지 데리고 와서 저희 부부가 쓰는 침대에서 관계를 맺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와 산부인과로 가서 임신 사실을 확인했고 그 여자가 했던 말이 전부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걸 알고 나서 사람에 대한 배신감, 남자에 대한 공포스러운 트라우마가 생겨버렸습니다. 남편에게 마사지를 잘 받고 오라며 배웅까지 해줬던 제가 한심하더군요. 더욱 소름이 돋았던 사실은 남편은 그 여자에게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해요. 그 말은 보험을 크게 들어놨으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했다고 하더군요. 그 보험은 남편이 강요해서 가입한 사망보험이었거든요. 여러분, 마사지 건전업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불면증이 생겨 밤마다 너무 괴롭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